네, 9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손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뭐 시장 이번 주말에 네네. 그런 뭐 미국에서는 뭐 대세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경고의 이야기도 나왔고, 네. 근데 뭐 한국 시장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번 주 그런 대로 잘 버티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한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죠. 말씀하신 대로 뭐 긍정적인 부분은 국내로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동안 떠났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씩 좀 사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도 뭐 한 2,90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좀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왔다. 뭐 예전처럼 그냥 팔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랬었는데 요새는 또 사주고 있어요. 코스닥도 오늘 좀 샀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번 장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어제도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도 좀 많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사다가 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뭐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면은 그동안만 이제 급등했었던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느낌?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 조금 돌아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살짝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 뭐 호재 쪽 악재보다는 좀 호재 쪽들을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왕이 부장이 한국에 왔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부터도 그냥 쐈어? 이러기 말잖아 이제. 그러니까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별로 크게 인식을 안 하는데 안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인식하는데 요새는 미사일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미사일은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그래도 북한 변했어요. 왕이 부장이 한국 왔는데 미사일 쏠 생각도 하고 예전에는 그럴 생각 전혀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시장이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상당히 장기간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한테서 계속 이제 시장에서 좀 힌트를 주면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가 좀 2,000명대 넘어가서 뭐 소비주들이 살짝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일단은 코로나 이후를 좀 준비하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계속 좀 나타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한테는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됐고 뭐 안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좀 요새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 선호하는 종목들이 뭐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진짜 근데 진짜 중소형주 보면은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왜 오르는지 모르고 그냥 확 오르기도 하고 왜 빠지는지 모르게 확 빠지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거 뭐 나중에, 예상할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다 맞고 나면 그다음에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했었던 대형주들이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뭐 NC, 뭐 아모레퍼시픽도 다 많이 빠지고 오늘 또 포스코도 빠지고 그래서 대형주들에서 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거죠.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한테서 계속 뭐 최근에 뭐 하이브도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뭐 이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좀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는 점. 그래서 과거처럼 뭔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왠지 불안한. 네, 뭐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안 불안한 섹터는 지금 뭐 2차 전지하고 수소 섹터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좀 악재스러운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올려놓고 또 다시 이만큼 빠지고 이게 시장을 계속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에서 보면 고점권에서도 그렇고 저점권에서도 그렇고 변동성이 심해져요. 주가도 변동성이 심해지고 종목들도 막 빠르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거기서 방향이 잡히면 그 잡히는 방향 쪽으로 엄청나게 세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서 세게 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까 봐 사실 좀 두려운 거잖아요. 네. 원래 바닥에서는 또 반대 방향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 얼마 전에 우리가 한두 달 전인가요? 그 삼성전자 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차트가 이러다가 올라갈 때 못 오르면 이거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맞아요.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로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뭐 사실은 지금 뭐 2차 전지는 거의 원탑이고요. 뭐 수소 같은 경우도 뭐 나도 수소야, 너도 수소냐, 뭐 나도 이제 수소할래, 뭐 쟤도 수소할 거야, 뭐 우리 다 수소하자, 막 이렇잖아요, 거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또 그걸 또 후발로 따라잡기에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 종목에 대한 뭐랄까요 실질적으로 좀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뉴스만 보고 따라가기도 사실 힘들고. 그렇죠. 네, 사실 수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뭐 얼마 진짜 아주 미미한데도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수소 네. 테마로 집어넣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테마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테마지만 미래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들은 계속 성장주로서 멀티플을 막 줘가면서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2차 전지도 뭐 이렇게 몇 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었지만 지금은 또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니까 주가에서 더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수소 같은 경우도 먼 훗날 아니면 뭐 몇 년 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의 2차 전지처럼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상태 속에서 눈으로 확확 숫자들을 보면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과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그 기반하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걸 기반으로 계속 움직이죠. 뭐 작은 종목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탄소 배출권도 있겠고, 뭐 폐기물도 있겠고, 그다음에 배터리 뭐 재활용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수소 운송 뭐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예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수소랑 그치. 2차 전지랑 막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막 네, 수소 하잖아요. 관련해서 예, 수소 기대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테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두렵죠.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몰아가는 현상이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또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고점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물리는 거지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부각이 되고. 그렇죠. 지금 3조 5천억 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네. 돈을 막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게 법인세 인상 그쵸. 결국 나오는 거죠. 개인들한테도 이제 소득세 인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퍼주기 위해서 긁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삼모사기는 해요. 먼저 받고 다시 뺏기고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부채한도 협상도 다시 또 해야 되고 늘려야 되잖아요. 증액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 나온 게 그닥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반응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테이퍼링 지연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한 부분이고 오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중국 좀 빠졌거든요. 네. 중국 뭐 상해가 0.17, 뭐 심천이 0.61 이 정도 빠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예, 여기 쪽에 있습니다. 중국 쪽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했던 핵심이 이제 소비자, 소비와 관련되는 소매 판매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대치가 한 7.3 요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2.5 정도. 아, 상한 뭐 3분의 1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각 밖으로. 네. 그래서 소비가 안 되면 이제 뭐 부양책을 또 쓰겠지 뭐 이러면서 또 중국 시장 아까 강하기도 했었는데 오후장에 좀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소비와 관련주들이 올린 게 아니라 중국도 역시 산업재, 원자재, 소재 이런 쪽에서 많이 올랐다.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잖아요. 그 흐름은 결국은 지금 쇼티지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역시 또 탄소 중립 때문에 공장 가동률 줄이고 없애고 뭐 이러면서 못 만들게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그 가격 전가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도 전부 다 수소, 뭐 화학주도 그렇고요,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쇼티지, 중국발 그런 이슈에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뭐 어느 순간에서는 또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되돌아왔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면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좀 무리하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는 편향적인 현상이 있다. 테마에 너무 쏠린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위태위태한 모습. 차트 살짝.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참 그렇자도 방송 전에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맞습니다. 차트가 좀 불안하지 않냐.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다우 먼저 봤었죠. 네. 네, 그래서 다우가 이렇게 보면 좀 저희가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 이제 힘을 보는데 이게 힘이 위쪽 방향으로 가려면 다우가 그동안 뭐 물론 60일선도 계속 깨면서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고점이 돌파된 게 보시면 고점이 돌파된 뒤에 계속 이제 깼다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고점을 돌파 못하고 지금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좋게 봤을 때는 요 끝부분을 좀 확대해 보죠. 네. 제가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게 좋게 봤을 때는 보시면 이게 저점이잖아요.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저점이 올라가지만 이제 고점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근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싸해 지금. 그렇죠? 약간 달라졌죠 느낌이.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조정 받으면서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도 높여가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고점을 못 뚫으면서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차트를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뭔가 이제 에너지가 딸린다, 힘이 딸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이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면 기업들의 실적에 데미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약간 소비가 둔화되는 효과,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이미 오를 때는 많이 올랐다는 효과,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또 그동안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는 돈 막 퍼줄 거 다 퍼줬었고, 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까지만 이제 더 많이 퍼주는 이런 부분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퍼주기도 이제 뭐 뭔가 더 덮어줄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였었는데 이제 전기차 보조금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으면 이제 퍼줬으니까 걷어들이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땐 다우도 약간 기우뚱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우뚱한 부분을 되살리려면 적어도 35,000 이상을 강하게 다시 좀 돌파해 주면서 거래량이 실려주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저도 이제 단순히 좀 차트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보시면 며칠간의 움직임이지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고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쪽 음봉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아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양봉을 딱 살려주길래 그래도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네. 근데 그걸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음봉으로 밀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 양봉이 이 음봉과 음봉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음봉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양봉 빼버리면은 그냥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그냥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차트 분석하시면 뭐 하락 장악형이다, 막 뭐 하락 뭐 잉태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음봉 어제의 이 음봉 있잖아요. 이거를 강력하게 벗어나는 양봉이 나와 죽어야지만 네 미국 시장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은 있었으되 계속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조정이었지만 이제는 고점을 낮추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저점을 또 낮추는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하락할 때 지난번 저점이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여기 한 34,00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줄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4,000 부근에서 좀 지지가 된다라면은 그 다음 리바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리바운딩 할 때쯤 보시면 아마 21선이 60일선을 관통하면서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가 또 저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 34,000원까지 혹시 내려갔다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제의 종가 수준 내지는 어제의 고가 수준을 강하게 재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약간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요새 막 미국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국내 주식이 막 재미없으니까. 근데 미국도 변동성 하면은 국내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공매도 때문에 미국 간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하루 거래량의 30% 40%가 공매도라는 네.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루에 뭐 440 하루에 4배인가? 뭐 40%? 전 40%로.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루에 4배 오른 주식도 있지만 하루에 7, 80% 빠지는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상한가 없는 미국이 더 무섭다라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미국도 ETF 붐이고 국내도 ETF잖아요. ETF 왜냐면 종목을 내가 찍지 못하니까 그 섹터 ETF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섹터 ETF를 사게 되면 그 섹터 ETF가 담고 있는 주식들이 급등을 하는데 그게 전부 뭐 뉴딜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러니까 또 지금 그런 종목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언제든지 얼굴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에서 보셨다시피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건 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물론 당연히 지금 2차 전지 대세가 뭐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종목도 오르다 보면 좀 한계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우를 말씀드리면 약간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데 아무튼 오늘 밤이 좀 다우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스닥이 그나마 좀 난데요. 한국은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주 많고 IT 많고 그리고 반도체 많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연일 고점이 내려앉고 있잖아요. 네, 고점이 내려앉고 있어. 다만 이제 다우랑 좀 다른 점은 다우는 이 21선이 꺾여서 60일선 방향 쪽으로 이미 향하고 있는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향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살짝 21선이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매일매일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지금 저점도 단기로는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 근데 지금 61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한 14,700 정도 같은데요. 여기 좀 갭이 하나 있어서 그거 살짝 메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빠지면은 한 61선 정도를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 리바운딩에서 결론적으로 뭐 다시 또 15,000원을 못 넘어간다. 15,000원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또 역시 나스닥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우가 가장 지금 조금 리스크하고요. 나스닥도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3, 4일 이상 음봉이고 5일 이상 음봉이 6일이죠. 6일 음봉이고 매일매일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이든 저점이든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 징후는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 커지는 변동성 안에서 확 방향을 바꿔버릴 때 그때 정말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질 때 오 기회야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빠져서 네. 싼 기회야라고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리바운딩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요. 그 리바운딩 이후에 다시 재차 그 지지선, 저항선, 뭐 고점을 제대로 못 돌파한다라면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스닥이 좀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 뭐 같이 보시면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차트 안 봐도 그냥 1000 정도가 지지선이다.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3100 정도가 지지선이다. 대신에 3150 오늘 살짝 넘어서 끝났거든요. 여기 계속 안착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더 올라가도 3200에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주식이 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동안은 뭐 카카오 네이버 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렇게 죽쓰고 그 다음에 신규 들어온 뭐 IT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종목들 대형주들 좀 약세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것들을 빼니까 그동안 약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끼워 맞춰 넣으면서 지수를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키를 맞춰줍니다. 지수주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지수 관련주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보다 못한 거는 지수 쪽으로 채워놓고 지수보다 높은 거는 다시 또 지수 쪽으로 낮추는 게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보면은 엄청 불공평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또 엄청 공평한 게 또 시장이에요. 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건 빼주고 또 많이 빠진 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계속 균일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시장보다 과하게 올라 있는 섹터가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시장보다 과하게 빠져 있다라면은 그 부분도 또 고려하면서 투자에서 좀 중심을 잡으면서 균형점을 맞추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2차전 지주 한번 보죠. 왜냐면 2차전 지주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네네. 요즘 우리 보통 테마주 해봐야 3일, 4일 가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이건 진짜 상당히 오래 올라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SK 오늘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네, 맞아요. 종목들도 올랐는데 네. 한번 차트를 좀 봐주시죠. 네. 이게 시장이 지금 섹터 안에서도 지금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랐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가장 이제 지금 대장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LNF잖아요. LNF. 네,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다 좋아요. 지금 시장에 가장 이렇게 딱 좋은 종목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HT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다 하고 이번에 수주도 뭐 10조인가요? 10조. 받았잖아요. 네, 3년간.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종목들인지 간에 짧게 시세 내면 3년, 길게 시세 내면 10년 이렇게 시세가 나와요. 화장품 종목들이 못 가는 게 10년 시세를 다 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비실한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경쟁자들이 막 추격하면서 이제 뭐 화장품 회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들이 빠지고 뭐 물론 사드 영향도 있었고 한알령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화장품만 봤을 때 랑콤 누가 요새 랑콤 쓰나 싶을 정도잖아요. 너무 올드한 브랜드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예전에는 랑콤 하면 장난 아니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죠. 에스테로도 뭐 랑콤 막 겔랑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었는데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도 약간 좀 바뀌긴 하잖아요. 화장품도 뭐 요새는 명품주를 많이 가잖아요. 요새는 뭐 입생 로랑 루즈, 뭐 구찌 루즈, 뭐 에르메스 루즈 이런 식으로 좀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근데 그때 뭐 이후에 국내 브랜드들이 엄청 컸었잖아요. 뭐 아모레 후라든지, 아니 LG 후라든지, 뭐 아모레 뭐더라? 하여튼 기타 등등등등. 그래가지고서 아무튼 다 후발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컸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중국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국내 브랜드보다는 아예 명품을 써버리거나 자국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 걸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근데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태동기고 이제 전기차 막 만들겠다. 지금 각 완성차 업체들이 나도 2030년도부터는 뭐 이럴 거야. 뭐 현대차도 지금 그러잖아요. 뭐 2040 몇 년부터는 아예 안 만든다며요. 그럴 거야. 다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럴 거야. 에 맞춰서 2030, 40년도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주도 그때까지 미리 다 지금 계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계약은 그만큼 했는데 그만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사실 가봐야 알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의 주가는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공장을 몇 기가와트 짓겠어. 그러면 그럼 그 몇 기가와트로 계약을 해서 이 정도 계약을 했으면 이 정도 멀티플이지. 그런 거잖아요. 공장 이제 지을 건데. 그렇죠. 그죠? 공장 지을 거 뭐 2, 3년 뒤까지 다 바라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줄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는 계속 멀티플을 받고 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만 그냥 딱 놓고 볼게요.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사실 수렴점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차트 공부 많이 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수렴이 돼 있는 부분에서 이제 사시라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딱 출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그럼 여기 가격이 보통 한 18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18만 원에서 지금 45만 원까지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2배 반 정도 올랐나요? 2배 반 정도 올랐는데 그 사이 동안에 지금 보시면 이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격이 계속 벌어지다가 여기서 잠깐 이격을 좀 줄이는데 다시 또 이격을 벌리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여기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이격도가 지금 최다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쭉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회귀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밑으로 멀리 떨어져도 기준점까지 회귀하고 위로 많이 가도 다시 또 기준점까지 회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귀하는 과정 중에서 주가가 급락해서 찍을 수도 있고 이 이평선들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가면서 버티는 수준도 있고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급락할 거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진 이격은 분명히 줄이거든요. 이런 줄이는 현상에 대한 고민을 이제 슬슬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근데 뭐 미리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야말로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바뀌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매일매일 빠져도 그 전날 저점을 깨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단 말이죠. 이 현상이 틀어지면서 이게 한 2, 3일 정도 약간 발생되는 그 시점? 그런 시점을 좀 찾으셔서 그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거래량도 좀 많이 실리고. 그때가 매도의 시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트렌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삐그덕해지는 그 시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러프하게 보시면 한 40만 원 정도가 지금 고점에서 한 10% 정도겠죠. 4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단기로 봐드린다면 오늘 저점 정도가 왜냐하면 오늘 저점 정도가 그냥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저점 정도가 여기잖아요. 네. 딱 보시면 중간 정도 조금 약간 밑에다 그었어야 되는데 제가 딱 중간에다 그었어요. 네, 보시면 이날의 고점. 그죠? 제가 이거 선 치워볼게요. 저 윗꼬리 달린 음봉의 고점.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랫꼬리 달린 양봉의 저점. 일치하는 가격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좀 재보면 제가 이날 고점 가격이 여기 딱 보이시죠? 화면에 42만 원이라고 찍히죠? 네, 42만 그럼 원. 결론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42만 원이 기준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걸 깨면 요걸 깨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면 좀 조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이게 깨지겠다라는 뉘앙스는 없지만 이 상승 이격도를 보면은 거의 뭐 에베레스트 상급으로 이제 급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을 오르다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균열이 나는데 트레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빠져서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사실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주의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에서는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지금은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용감하게 달려든게는 나는 용기가 없다라고 저는 용기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보유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42만 원을 안 깨는 선에서는 조정받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찍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내가 손실이 나더라 그러면 약간 좀 뭔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또 LNF가 또 대장이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LNF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속 봉을 그리면서 가지만 요새 특징이 이게 거래가 많이 붙어요. 거래가 많이 붙어서 사실 거래가 붙는 게 좋죠. 거래가 붙는 게 좋은데 LNF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점이 이쪽이 지금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매수 타이밍이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좀 타이밍이 왔었고 또 여기 이렇게 계속 이제 60일선 타고 지지부진 할 때. 이것도 엄청 올랐네. 네. 보통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10배 정도 오르면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최대치로. 10배 정도 올랐어요. 저점에서는. 10배 이상 더 올랐죠. 아주 저점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평균적인 저점에서는 10배 정도 올랐고 진짜 정말 끝판을 본다 하는 게 거의 한 30배? 근데 정말로 2차 전지가 그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OCI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태양광. 네. 제일 처음에 때문에. 이름이 이제 동양제철화학이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한 19,000원 정도에 샀을 거예요. 19,000원 정도에 사서 29,000원이 가길래 아싸 50% 그러고서 팔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싸 50% 하고 팔았는데 다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서 이제 열이 받잖아요. 내가 19,000원에 팔았는데 25,000원에 손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는 포기하고 뭐 고객분들 거는 매매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유가가 100불 가면서 막 태양광 폴리실리콘 증설해라 모자란다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폴리실리콘 너도 폴리실리콘 뭐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없다 그러고 막 OCI 증설한다고 난리 쳤었는데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증설 한 2번 정도 하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쪽만 증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60만 원대에서 100만 원 부르짖다가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50만 원이니까 오 많이 빠졌다. 40만 원이니까 이거 진짜 많이 빠졌다. 30만 원이니까 오 뭐 반토막이야? 막 이러면서 사고 10만 원이니까 이건 거저야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2만 원대에서 바닥에 나왔다. 근데 뭐 물론 2차 전지하고 태양광은 좀 달라요. 그렇지. 2차 전지하고 태양광은 좀 다르지만 일단 현재 상당한 매출과 또 앞으로도 상당한 매출이 기대가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OCI는 왜 잘못됐냐 하면은 기대치를 가지고 증설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나중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고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계약했던 상대방들이 계약을 다 해지하는 거예요. 계약이 다 해지당했으니까 매출이 안 들어가니까 주가가 빠졌던 거잖아요. 근데 뭐 2차 전지는 뭐 그렇게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하긴 뭐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전기차 아니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우려스럽다라면은 뭐 더 싸게 만드는 업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소재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의 뭐 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뭐 직접 뭐 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셀이 위험한 거예요. 소재는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데 셀은 계약 상대방이 다른 셀 업체들을 바꿔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셀이 좀 무겁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소재는 자유롭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소재도 단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려도 신소재가 나와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고려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은 너무 앞서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냥 이러한 리스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정도. 일단 LNF도 증설 때문에 이제 좀 권리락도 있었죠. 유상증자도 했죠. 그래서 이제 다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아까 똑같이 에코프로비랑 같이 계속 저점을 올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면서 회복을 못하고 음봉의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면 좀 이격 조정을 좀 고려해야 된다. 다만 이제 뭐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뭐 LNF 같은 경우는 약 한 13만 원 정도가 최대 지지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단기 지지선은 뭐 한 14만 원 정도 설정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서도 못 간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못 가다가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덜 갔다가 이제 오늘 레포트 나와서 많이 오른 게 이제 동화기업 뭐 요런 애들도 레포트 나오면서 올랐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계속 갈랑말랑 좀 눈치만 보고 있고 또 오늘은 뭐 동박 업체들도 좀 고르게 좀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왜냐면 장비주들이 잘 갈 때도 있고 신흥 SEC도 저희 예전에 차트 보면서도 제가 이거 진짜 신흥 SEC 뜨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진짜 많이 갔어요. 네, 그렇듯이 장비주들도 이렇게 많이 가고 근데 못 올라간 것들이 요새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 예전에 제가 유일 아나테크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내려왔다가 엄청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장비주들도 춤을 추거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새로 들어온 뭐 2차 전지 장비 업체도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뭐더라? 뭔데? 하여튼 비슷한 이름 2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YM텍인가? 예, 그것도 2차 전지 쪽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2차 전지 안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대기업들도 지금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니까 좀 발만 좀 담궈도 네. 그러니까 지금 좀 크게 뛰어들어가기는 비중 크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새로 뭐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 대장주가 꺾이면 다 꺾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건 맞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가 LNF, 에코프로, BM이란 말이에요. 이 2개가 꺾이는지만 보시고 밑에 있는 잔챙이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네 대장이 죽었네 그러면 그때 좀 처리를 먼저 하시면 좋고요. 근데 아무튼 포스코 케미칼도 못 오르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 쪽들은 뭐 추세적으로 대장이 안 죽었을 때는 순환매. 왜냐면 대주전자도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가다 쉬고 또 급등하고 잠깐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참 강해요. 네,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응급제 쪽인데 실리콘 응급제 쪽인데 내년부터 조금 많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인데 그 회사도 뭐 후뚜루마뚜루 다 해요. 부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더 시장에서 선호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부품주도 잘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갤럭시도 루머 때문에 한번 땅 때려 맞았잖아요. 중국에서 안 팔리는데 뭔 소리냐 뭐 이래가지고 급락했었는데 알고 보니 없어서 진짜 못 파는 거다. 재고가 없어서. 레포트도 나오고 나니까 좀 오늘 일정 부분 반등하긴 했는데 반대로 아이폰 부품주들은 급락했단 말이죠. 시장 뭐 별로 생각보다 혁신적인 어떤 게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데 항상 아이폰은 똑같잖아요. 아이폰 10인지 11인지 10인지 13인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모양 다 똑같아가지고. 용량 차이랑 뭐 소소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갑자기 오늘 LG노텍 급락하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이렇게 좀 급등락을 하는 변동성이 보일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하는 게 내 종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건 일단 전반적인 전체 주식 시장이 지금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네. 헷갈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꺾이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되면 그냥 하방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상방으로 갈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그렇죠? 카카오 그죠? 정말 다시 없는 주식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한 2, 3주 전부터 뉴스에 계속 카카오에 대한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택시기사 인터뷰하고 막 계속 나오고 그러길래 이거 좀 조짐이 안 좋은데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사람들이. 저렇게 떨어질 거라고. 저렇게 급락할 거라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막 급등하진 못할 거다. 이거 좀 지금은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파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계속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도 이제 급락하니까 오늘 손님들이 카카오 얼마에 사야 돼요? 언제쯤 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살 수는 있는데 예전처럼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러기에는 조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규제를 갖다가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손을 딱 들고서 카카오가 그러면 우리 이거 안 할게, 요거 깎아줄게, 좋게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소상공인들이랑 뭐 3천억 뭐 하고, 요것도 뭐 깎아주고, 요거 폐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깎아주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규제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산인 거죠. 그렇지. 이제 시작이지. 네, 규제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요거 우리 안 할게 했잖아요. 안 할게 했으면 그 안 하는 걸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걸 할 때 기준으로 해서 상장할 걸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멀티플을 받고 쫙 올랐었는데 저 항상 그러잖아요. 자회사들 계속 상장하는데
카카오가 지주회사 성격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는데 계속 가는 거는 뭐 최근에 뭐 메이커스도 다시 합병하고 막 이랬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됐을 거란 말이죠. 사업의 확장성을 보면서 주가가 쫙 갔었는데 이게 확장하다 말고 갑자기 위에 캡이 딱 생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도 캡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많이 빠져서 뭐 12만 원대 부근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긴 해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었지만 다시 고점을 막 치고 나갈 만한 여건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리스크가 있는 쪽에 단타체로 잘못 들어갔다가 영원히 발목이 잡혀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뭐 카카오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제는 또 규제의 아이콘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카카오보다는 덜하지만 네, 덜하지만 네이버도 어차피 또 덩다리로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둘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12만 원, 네이버는 40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급락했을 때 아싸 나 잘 잡았어, 뭐 싸게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지지선이 다시 깨지거나 다시 또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는 아까도 저희 방송 전에 말했지만 공매도가 엄청 무서워요. 뭐 하나 건수만 잡으면은 정말 끝까지 저는 NC소프트가 저렇게까지 빠지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뭐 끝도 없더라고요. 재밌는 현상은 그 1위가 그 오딘이잖아요. 2, 3, 4, 5위가 다 저 NC소프트 게임이야. 네,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아. 그러나 이제 시장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유저들이 이제 NC소프트를 버리기 시작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경쟁작들이 나오고 그런 게 좋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보니까 리니지밖에 없어서 그리고 내가 리니지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수성을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리니지를 했었다면 요새는 어떤 거냐면 난 리니지 지금 들어가봤자 꼬랩이야. 뭐 만렙 뭐 어쩌고저쩌고 랩을 가려면은 돈 엄청 쏟아부어야 돼. 그거보다는 새로 나온 오딘에 가서 내가 하면은 그렇지. 내가 상대적으로 출발점이 앞이잖아요. 리니지에서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하는데 오딘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또 시장에서도 NC소프트밖에 대형 게임사가 없을 때와는 좀 다른 판도라는 그렇지. 거죠. 지금. 경쟁작이 많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뭐 크래프톤도 지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크래프톤도 뭐 호재성 아까 뉴스가 오픈이 돼가지고서 장중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시피 상대방은 계속 호재를 인식하고 이쪽은 계속 악재를 인식하고 특히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제 더 밑으로는 안 빠지겠지 했는데 웬걸요?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 그리고 또 자사주가 위로는 안 사거든요. 밑으로. 그렇지. 밑에 받쳐서 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좀 배워야 될 거는 지금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보나 어떤 확신 네. 편향적인 그 어떤 견해 이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다. 진짜 좋은 말씀. 아 그래요? 원래 주식은 아리까리 할 때 사는 거고 확신 있을 때 파는 거거든요. 아리까리. 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때 사는 거고 정말 확신이다. 그래서 막 모두가 한쪽으로 몰려갈 때 그때 파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 진짜로.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시장은. 왜냐하면 시장이 항상 여태까지 이쪽이야라고 해놓고 다 몰아놓고 나중에 거기서 뒤통수를 막 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쏠림 현상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의 시장이 이쪽은 계속 쏠려가면서 이쪽은 너무 막 패버리잖아요. 근데 이 패버리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항상 몰려가는 거니까 계속 악재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급이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대한 그게 다 풀릴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희처럼 뭐 실적에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펀드메이처럼 수익률에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사면 누가 뭐 따라가지고 왜 안 샀어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들고 기다리면 항상 나에게 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기회가 오거든요. 기다리는 거죠. 현금을 들고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그냥 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여가지고 막 계속 그냥 사는 분들이 많다고 네, 의외로. 맞아요. 근데 1년에 몇 번 기다렸다가 딱 그런 좋은 찬스에만 몇 번만 거래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아, 맞아요. 제 손님도 오늘 한 2종목 정도가 급등해가지고 팔았거든요. 팔고 났더니 현금 많아졌는데 뭐 하나 또 담아보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금 추석 때까지 현금 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맨날 여태까지 좀 채워봐 이러셨었는데 오늘은 그럴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해진 만큼 또
위기도 많이 오지만 기회도 같이 많이 온다라는 걸 좀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뭔가 시장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굳이 나는 기다라고 하면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흘러가야지. 지금. 내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네, 맞아요. 힘을 가진 세력은 아니니까. 네, 내가 진짜 세력이 아니면 개미는 그냥 순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개미는 순응하냐 그러면서 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개미들은 가장 좋아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투자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는 투자가 항상 손실도 적고 수익도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우리 수소 관련 얘기 좀 이따 하고 네네. 지금 오늘 차원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주도 네.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냐. 네네. 뭐 계속 안 좋았다가 또 지금 네, 부각되는 주식도 있고 네. 반대로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저도 그 아까 뭐 16% 빠졌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우리 한번 요 관련된 반도체주도 한번 좀 네, 보죠. 맞아요. 아까 작가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못 봤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오늘 다 좋아하는데 하나마이크로는 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더 급등했나? 막 이러면서 봤더니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작가가 물린 것 같아. 이렇게 콕 집어서 질문하는 거 보면. 근데 좀 하나마이크로 갖고 계신 분은 좀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하나마이크론을 바라만 봤던 분들은 그치 빠질 때도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탑들이 있잖아요.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머티리얼즈. 오늘 하나마이크론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이게 하나자 들어가는 그룹. 그다음에 한미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이쪽들이 다 정말 시장 반도체 다 빠질 때도 주도적으로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뭐 오늘은 리노공업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멍청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좀 바보같이 됐었던 반도체 주식들도 요새는 워낙 낙폭이 크니까 뭐 유진테크, 뭐 테스 이런 전공종까지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근데 후공종만 그동안 좀 좋다라고 그랬었고 하나도 이제 후공종 쪽인데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아까 제가 에코프로비엠 보면서 뭐라 그랬죠? 이격이 너무 과도한데 이격을 조절할 때 주가가 급락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격이 컸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음봉 2개로 그냥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나온 내용이 그거잖아요. 루머였었잖아요. 뭐 하이닉스랑 계약. 그지 루머지 지금. 찌라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계약한 그 1조 뭐 계약한 게 이번 달까지 나와야 되는데 뭐 아무 얘기가 없다. 그래서 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지연된 거 아니냐. 저희가 아까 기사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27일인가 다시 재공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공시할 때 지연됐어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재공시 아니야 이럴 수도 이미 있고. 반영된 거 아닌가요?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됐겠죠. 이게 지연됐다라는 거지 취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연됐다는 거지 취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된 상태인데 회사가 이제 27일에 뭐 공시했을 때 그 공시가 문제겠죠. 진짜로 지연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상승 과정 속에서 이격 조정이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좋다 한 종목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게 보시면 이제 음봉이 일단 좀 나오면서 뭔가 좀 뉘앙스가 약간 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 시가부터 이렇게 빠질 때는 이거는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근데 지금 21선, 60일선이 빳빳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나오면은 아마 대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되는 기업이고 예, 추세도 좀 좋았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의 음봉의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이제 분석해 드린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앞에 차트 보시면 여기 요 동네가 지금 지지선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그냥 긋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보실 때 아이고 여기 저점에다 그었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맞죠. 하지만 여기잖아요. 지금 이 고점이잖아요. 보이시죠? 윗골이 달린. 이 양봉에 윗골이 달렸던 고점을 시장 지난번에 좀 빠질 때 이렇게 줄줄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저항대가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돌파된 저항대가 지지선이 됐는데 그 지지선이 오늘 이탈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올라갈 때 이 저항대 뭐 한 18,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리바운딩을 시켜서
강력하게 넘어가면은 굿, 못 넘어가면은 지지부진하거나 옆으로 흐르면서 아 힘이 딸리구나. 왜냐하면 이게 이 중간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이 중간이라고 보시면 사실 고점에서 시작해서 저점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럼 하루 종일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서 사고 팔고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장대 음봉이나 양봉이 나오면 이 중간대를 지지선이라고도 하고 저항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든 뭐 며칠 안에 반등이 나와서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뭐 진짜로 리스크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계약한 것 때문에 더 올랐다고도 주가에 그렇지. 녹아 있었다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음봉이 컸었고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이 때렸단 말이에요. 아,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 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오늘 뭐 기관도 투신이나 좀 사모펀드도 팔고 최근에 연기금은 계속 쭉 팔고 있었잖아요. 네. 네, 쭉 팔고 있었고 오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뭐 물론 사고 팔고 하고 있으나마는 그동안 좀 많이 샀었고 뭐 여기 2950원 종가 나온 날 제일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뭐 이날 종가랑 비교해봐도 적어도 그냥 중간 가격만 봐도 2만 원 부근에서 많이 샀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뭐 손절매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CFD 계좌 같은 걸 통해서 샀던 뭐 외국인 계좌로 샀던 쪽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쪽에서 손실이 나니까 뭐 잘라버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급 쪽에서 봤을 때 보통 여기 다 한국계로 찍히네. 보통 이제 CFD 계좌 같은 경우가 많은 데가 NH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키움도 국내 것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계좌가 아닌 걸로 봐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배제는 아마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융자 잔고율 보세요. 신용융자? 네. 어디 있어?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신용융자 잔고율이 몇이라고 나와요? 8.81이죠. 그냥 높은 거잖아요, 저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요새 신용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신용을 잘 안 줘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종목들 보면은 세력들이 갖고 노는 종목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 신용 안 되거든요. 그거 다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뭐 4만 넘어가도 많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보통이 뭐 1대 2, 뭐 1, 2,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융자잔고가 8.81이면 우량주 중에서는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용이 아시죠?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뛰쳐나오잖아요. 그렇지. 계속.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융자잔고율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융자잔고율이 높은 종목들은 빠질 때 좀 급격하게 빠지는 성향이 좀 있고 이것도 신용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융자잔고율이 높은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여기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 추정으로 되는 게 지금 33만 얼마인데 보세요. 물량이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고 이게 뭐예요? 전 비차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기계가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사는 부분이고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 전부 그러니까 하방을 좀 예상하고 미리 그런 쪽으로 지금 비차익 거래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기계가 판 게 아니라 사람이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오늘 외국인 매도 추정은 전부 프로그램이고 비차익 거래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융자잔고율이 높다라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항상 보실 때 내가 사야 될 종목들 항상 매수할 때 융자잔고율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왜냐면 신용잔고율이 많은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시장이 고점일 때나 그 종목이 고점일 때.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한국가스공사도 수소 테마주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많이 올랐는데 한전하고 이런 부분들. 한전도 다 신재생에너지 테마죠. 근데 그러면 기존 산업과 차별이 뭐야? 뭐 이런 생각. 근데 이거 오늘 가스공사나 한전이 가장 크게 오른 점은 중국에서 오늘 그런 관련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가스공사는 가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료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뭐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정부들은 부담스럽죠. 서민들이 반발이 워낙 물론. 크니까. 하지만 계속 적자를 보는 기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도 좀 현실화해줘 이러잖아요. 왜냐면 음식 섹터 같은 경우는 밀가루 가격 올리거나 그러면 뭐 라면 가격 올리고 뭐 그래서 현실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전가되면은 그동안에 좀 손실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같은 부분들 네 그런 가능성 소형 원전에 대한 소형 모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원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화학 소재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수소 그다음에 뭐 요새 최근에 잘 가는데 암모니아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왜냐면 암모니아가 있어야지 수소를 갖다가 운송이 가능해요. 수소가 기체잖아요. 그냥 훅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모니아로 이제 액화시켜가지고서 이제 운송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주 최근에 보시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폐 배터리 그거 한다고 LG화학이랑 계약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GS건설도 가는데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부터 그냥 날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다 그다음에 얘네도 뭐 그런 폐기물, 폐배터리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오긴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포스코도 다 철강 왜냐면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을 이렇게 만들면서 가공하면서 나오는 그런 탄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부생수소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철강이건 그 현대제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템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철강사들, 정유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기네들 이제 스테이션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 수소 충전 시설 하면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유, 석유 이런 거 다 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철강도 건설도 정유도 화학도 전부 다 수소할 수 있고 이제는 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의 한 50, 60% 이상이 다 수소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수소하는데 수소차 만드는데 내가 거기다 부품만 조금 집어넣어. 그래도 뭐 수소 관련주. 고객 하는데 내가 좀 운송에 참여해. 그것도 뭐 수소. 뭐 수소 탱크에 뭐 내 밸브만 만들어. 그래도 수소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사실 기대감이에요.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는 그게 수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린 수소, 뭐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브라운 수소 있는데 그레이 수소랑 이제 브라운 수소는 질이라기보다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었는데 수소 1kg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10kg가 나온대. 그럼 그게 무슨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그건 안 보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일단은 뭐 지금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지. 네,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집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유니드 같은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만드니까 수소를 그래서 철강 회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산 과정 수소가 중에서. 엄청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kg 만들자고 10kg 이렇게 나와 버리면 탄소 배출권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탄소 배출하는 회사랑 탄소 포집하는 회사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뭐 다른 기술이 나와서 뭐 가성비가 더 뛰어나질 수도 있겠죠. 네. 그치.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 이런 쪽들이 진짜 뭐 리올 수소라고 본다라면은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그린 수소랑 블루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차를 타고 다니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는 안 맞다. 그런 건데 앞으로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테마주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미래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 우르르 다 몰려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주식을 할 때 이성적으로 주식을 보면 에휴, 이런데
요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주식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본다는 게 이제 결국 우리가 가치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치 투자자에 대해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식들이지. 지금 이게. 다 말도 안 되죠. 예. 지금 우리 존리 대표님하고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질문을 드렸더니 도대체 수소 매출이 얼마나 전체 매출 가운데서 몇 프로가 오르길래 수소주라고 얘기하냐. 점검해봐라. 그런 얘기 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테마주에 현실주의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현실주의자. 근데 지금은 주식은 꿈을 키우는 게 항상 주식시장은 꿈으로 가는 그렇죠. 뭐 거잖아요. 미인대회라고 하니까. 드림 지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은 패션이에요. 인기, 패션.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거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긴 치마가 유행하는데 나 혼자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창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패션이고 유행.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아유 너무 유행주만 찾으면 안 돼. 하지만 가치주에 가 있으면 나 홀로 소외가 당하는 구간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치주들한테도 조금만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그냥 줍줍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항상 양쪽을 좀 이렇게 바벨처럼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양쪽을 한쪽은 잘 가는 주도주를 한쪽은 망가져 있는 종목들을 계속 사서 모으면서 균형점을 맞추면 이거를 팔아야 될 때쯤 나는 이게 많아졌을 테니 이게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는 투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참 이 욕심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조절한다는 게. 맞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바이오주랑 궁합이 잘 안 맞는 듯 하는데 끝까지 바이오주를 놓질 않아요. 아, 바이오주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좋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주도 뭐 네, 일부 오늘 잘 뭐 진단 올랐고. 키트도 많이 오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를 때가 돼서 이 순환매 올 때가 돼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펀더멘탈 지금 우리 뭐 유럽 종양학회 이벤트 요때가 네, 뭐 네. 신약 이 바이오 쪽은 네, 이때 뭐 네. 많이 오른다면서요.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약간 좀 신약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그런 중요하게 기대감. 뭐 한미약품도 거기 가서 뭐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많이는 못 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관련주.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신약 관련주들이 막 이슈가 나온 것들이 그냥 정말 뜬금급등. 바닥에 있다가 다 그냥 뜬금없이 급등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코스닥에서 지금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라든지 오늘 삼바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다시 또 2,000명 넘어간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이라든지 뭐 백신 관련된 것들 이제 대통령이 어저께인가 뭐 강력하게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탁 생산 쪽으로 해가지고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겠고요. 또 낙폭이 컸다라는 점도 또 영향이 있겠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뭐 주총회인가요? 이사회인가 또 앞두고 일단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고 뭐 기사는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위탁 생산 업체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 관련 뭐 치료제 항상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한 데가 많이 올랐어요.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리더스도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뉴스로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고 뭐 오늘은 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가 진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올랐어요. 시젠하고 그다음에 새로 상장한 회사. 네, 새로 상장한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생각이 안 나. 저도 그거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네, SD 바이오 센서는 좀 처참하게 빠졌었죠. 왜냐하면 아니, 공모가에서 한참 미치죠 지금. 이게 보시면 이 회사가 돈을 정말 코스닥에 있는 이 바이오 이 섹터 안에 있는 회사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벌걸요. 뭐 1년에 8천억씩 버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격도 과다하면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격을 줄이는. 근데 지금 오늘 뭐 21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뭐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엄청 샀잖아요. 그 기금도 이틀 연속 사잖아요. 그동안 팔았다가 산단 말이에요. 기관들도. 그러니까 많이 빠지니까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이제 대반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막 나오고 거래가 어저께 윗꼬리 달고 실렸다가 쭉 내려왔었는데 오늘 좀 거래 붙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도 일정 부분 하방은 보유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실 수 있겠는데 한 45,000원 정도? 네, 요 정도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그거 안 깬다라면은 좀 버텨보시면 해요. 다만 이제 21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21선을 단번에 넘지는 못하거든요. 뭐 물론 호재가 터지면 넘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나도 뭐 매수하고 싶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4만 한 6,400원 정도? 네, 계속 지지가 되면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차트는 지금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계속 지지선이었었다가 깨지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해도 5만 원 부근에서 5만 1,000원 부근에서는 좀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21선이 우상향으로 터닝하는 시점부터 좀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가 실질적으로 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상승을 해도 5만 원 초반대하고 최대 저항은 5만 3,000원 부근 최대 저항이다. 좀 염두에 놓고 SD 바이오센스는 보실 수 있겠고, 시젠 같은 경우도 뭐 SD 바이오센스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대장이었죠. 네. 근데 뭐 실적은 SD 바이오센스는 잽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총이랑 비교해봤을 때. 근데 시젠도 저희 예전에 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가려다가 또 빠지고, 이것도 지금 항상 뭐 주가를 저희가 다 지난 다음에 분석해드리면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예측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게 좀 빠질 것 같은 뉘앙스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2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다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아무튼 깨알 같은 자기 자랑.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 맞아. 차트로만 되냐? 펀더멘탈을 봐야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봐야지. 근데 그거는 약간 잘못된 거. 왜냐면 펀더멘탈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은 주가가 그렇게 빠지질 않아요. 근데 차트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그랬던가, 책이었었던가, 제목이 차트는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쩡하던 주가가 갑자기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빠지고 난 다음에 일이 터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는 대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 이 종목이 이 추세에서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선을 깼다. 그럼 뭐 무슨 일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차트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음봉 터지면서 쭉 내려갈 때 장대 음봉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도 그걸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2번 시도하다가. 그럼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시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다가 좀 내려왔을 때 여기 전저점이잖아요. 여기 전저점 부분. 그러니까 시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보이잖아요. 뭐 아무리 진단키트가 함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기 이게 다 일치하잖아요. 지금 바닥선이. 그러니까 앞으로 시즌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바닥이 깨지면 이건 완전히 끝났다라고 봐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 3번의 지지력이 있던 자리면은 완벽한 지지력이 봐야 되는데, 그 3중 바닥이 깨졌을 때는 대형 사고 터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 사고가 더 이상 안 터지려면은 지금 시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62,000원 부근은 계속 앞으로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깨지면 힘들다라고 보시고, 다만 이제 반등할 때도 저는 여기 갭이 살짝 있어서 요 갭까지 1차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한 71,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살짝 작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7만 원에서 뭐 7만 1,000원 부근에 저항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뚫었다 하더라도 여기 61선 부근에서 좀 걸린다. 그러니까 최대는 한 7만 3,000원대. 뭐 중간에서 타협점은 7만 1,000원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조금 저항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좀 괜찮아요. 연기금도 이제 하도 팔아대가지고 더 이상 팔 것도 없는지 별로 팔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모펀드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인 계좌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가격대 이제 평균 대충 보시면 한 6만 3, 4천 정도 되겠죠? 6만 3, 4천 원대. 네, 차트로 봤을 때는 고가격 좀 안 깨져야지만 요 수급이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갑자기 매도로 돌변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가로 단기로 봤을 때는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뭔가 또 모르죠, 뭐 수출했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진단 키트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진단 키트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여기잖아요. 시즌도 여기잖아요. 여기. 네네. 네, 여기잖아요. 한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에서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12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 수 있을 만큼 시세가 다 났단 말이에요. 아까 그냥 차트로만 단순히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항상 급등주는 호재를 다 한꺼번에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막판 피날레가 나오잖아요. 네. 발산이라고 하는데요. 차트 분석에서는 발산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세게 발산되고 나면은
힘들어요. 여기도 보시면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을 하니까 리바운딩은 나오잖아요. 리바운딩은 나오지만 고점은 못 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고 나서 결국은 빠진단 말이에요. 고점을 계속 돌파 못하면서. 그러니까 시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16만 원대에서는 못 팔았어도 적어도 15만 원에 계속 돌파가 안 됐을 때는 팔아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면 16만 원. 진짜 내가 이때는 정말 못 팔았어 해도 여기서는 또 팔아줬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다가 이게 깨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완벽한 시즌의 추세 이탈은 12만 원이 깨지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즌이 12만 원은 정말로 힘든 저항대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도 넘어가기도 지금은 좀 벅찰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 3중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볼 때는 여기 안 봤었잖아요. 맞춰놓고 보시면은 여기 저항대잖아요. 네. 이 저항을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뚫렸던 저항대가 여기 와서는 이제 지지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지선을 그을 때는 넓게 기간을 길게 설정해 놓고 보시면 지지선 만들기도 쉽고 또 차트에 대응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시제는 요 가격대가 지지선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낙폭과대한 바이오 섹터 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고 뭐 학회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좀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섹터에서 근데 사실 바이오는 좀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그렇지. 쉽지가 않아서 기준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좀 투자하시려면은 그 기업도 탐방도 가보셔야 되고 좀 알아야 되고 자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가 아시잖아요. 일상에서 삼상까지 가는데 10몇 년이 걸리는데 그거를 다 감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쉽지가 않죠. 네, 맞아요. 근데 아무튼 뭐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낙폭과대주들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5G도 그렇고 다 고루고루 조금씩 어제는 정말 다 고루고루 조금씩 올라서 저는 시장을 보면서도 이거를 사야 되는 시장인 건가 팔아야 되는 시장인 건가 계속 하루 종일 보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제 약간 변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매매할 수 있는 좀 날이 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분명히 뭔가 변화는 시작된다. 그게 위든 아래든 변화의 시작은 변동성에서 나타난다라고 봐주시고 좀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럽 종양 학회 이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 내내 이 바이오주의 흐름은 괜찮았나요?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아, 그 전에 오르고 그 전에? 열리면 빠지는 게 바이오예요. 게임도 출시 전에 오르고 출시되면서 급락하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반응이 뭐 기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오딘처럼 막 치고 가고 최근에 뭐 위메이드, 뭐 웹젠, 막 액션 스퀘어 막 이런 식으로 기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막 치고 나가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 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학회에서도 강력한 기대치 이상의 뭔가 임상 발표가 있으면은 슈팅하기도 하는데 그냥 시장에서 우리 대충 예상했던 수준이야 이러면 더 많이 매도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시장의 반응은 좀 그 뒤에 봐야 되는데 항상 학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학회 끝날 때가 저희 또 추석 연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주식들도 임상이랑 관련된 주식들도 학회 전에 조금 시세가 나면은 약간 좀 그런 부분들 좀 그러니까 고려해서 추석 전에 좀 그래도 좀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올랐으면 올랐으면 자신 없는. 아니 저는 왜냐면 그게 학회가 추석 연휴 때 열리는데 만약에 안 좋아 봐.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불확실성이 싫은 거죠. 덜 먹더라도. 맞아. 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좀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리오프닝주 한번 볼까요? 리오프닝주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다시 올랐다가 뭐 또 하여튼 이 테마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뭐 지금 뭐 기대감은 추석 지나면 우리도 한국도 무슨 위드 코로나 하지 않겠어? 네, 이게 네. 이제 보통 네. 생각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거죠. 정말 2년 동안 죽수다가 이제 조금씩 실적이 나아지겠지. 일단 망하지만 않고 버텼으면은 살아남겠지. 이런 스토리로 가는 종목들이잖아요.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 원톱으로 가다가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급등해서 쫓아오고 중소형 항공사들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면세점들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못 움직이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여행주들 저는 하나투어 보면서 물론 하나투어 주식을 가시고 계신 분들이 왜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뭐 왜냐하면 지금 다시 전 직원이 다시 전체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나라에서 월급을 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때 여행사들 계속 나라에서 보조를 많이 해줬었어요. 지금까지도 보조를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해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행을 하나투어 차트 한번 보면 이미 거의 유럽, 동남아시아는 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한 바퀴씩 한 번도 해외여행 안 가보셨던 분들 갔을 정도로다가. 아니 베트남도 이번에 위드 코로나 오늘 뭐 발표한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베트남, 뭐 싱가포르, 뭐 유럽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하나투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야 여기 생각하면은 뭐 아직도 싸잖니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때가 제일 좋았을 때예요. 이때가 뭐 사드 막 그런 거 터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에서 막 하다가 이제 중국 쪽으로도 많이 가고 뭐 이러면서 많이 갔었을 텐데 사실 그 뒤로 이제 삐끗삐끗하면서 뭐 하나투어 뭐 이렇게 갑질 뭐 이렇게 그 여행사들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줄줄줄 이제 빠지다가 이제 코로나 터질 때 충격 먹었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서 올라오는데 이미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 2018년도 때 여기 급락하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 별로 멀지 않잖아요. 여기가 좀 최대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투어도 여기가 98,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98,000원, 95,000원, 한 이 정도 될 것 같으네요. 한 9만 원대 중반, 후반 이 정도면은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최대로 많이 가도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한번 하나투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차익 실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때 정상화였거든요. 코로나 안 터졌을 때거든요. 그 정상화 시기에서도 악재로 터지던 막 급락하던 시기에 저항대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10만 원이면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뭐 가장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 수급은 뭐 다시 지금 기금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계속 막 사주고 사들어가요. 있네요. 네, 기관들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망가졌다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요. 지금 보시면 이거 말고 CJ, CGV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그때 저희 지난주에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CGV 막 네, CJ, CGV 막 요새 막 돈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막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런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연기금도 계속 사고, 사모펀드도 계속 사고, 투신도 계속 사고. 이게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일단 망하진 않았잖아요. 많이 하락했네.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요새 상용작들이 괜찮아요. 동원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추석 연휴가 또 그렇죠. 시즌이에요. 그런데다가 리오프닝 되고 나면은 지금 극장에서 마스크 쓰고 보잖아요. 먹을 거를 먹기 시작하면 극장에 매출해서 영화표는 10,000원인데 뭐는 팝콘 콤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먹는 건 한 15,000원, 20,000원짜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요한 건데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리오프닝 관련주도 막상 멀리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내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내가 바로 생활에 내가 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베트남 위드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오리온 오늘 엄청 올랐어요. 오리온도 뭐 베트남 막 이렇게 셧다운되고 그래서 더 못 가고 그랬었는데 오리온이 초코파이도 초코파이. 네네네네 잘 팔린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고 그러면은 이제 CGV나 뭐 제이콘텐트리 같이 이렇게 극장 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CGV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만 하면은 이 차트로만 봤을 때 잘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계속 저항대였다가 뚫었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받다가 뭉개졌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CGV도 잘 풀리면은 5만 원은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뭐 영화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은 의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미국에서 연말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한세 실업, 뭐 영업무역 엄청 가잖아요. 그렇다시피 이렇게 직접 실적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음식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롯데칠성이나 뭐 하이트진로 등도 이제 많이 올랐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실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뭐 여행 가게 되면은 그런 관련주들도 움직이지만 저는 항공주하고 지금은 뭐 많이 빠져 있다가 좀 올라왔지만 뭐 카지노도 뭐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 이런 것들, 의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사실 여행은 이미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물론 상승 다 할 수 있는 추가 여력 폭이 있긴 한데요. 또 모르죠. 돈이라는 거는 몰리다 보면은 또 쫙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여행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뭐예요? 홈쇼핑에서 뭐 완판됐다고 막 이러면서 미리
그죠? 맞아요. 앞으로 갈 거 미리. 그러니까 주가도 앞으로 갈 거 미리 땡겨서 오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들이 다 땡겨서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근데 아직 더 땡겨서 못 오르고 덜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리오프닝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 이것뿐이겠어요? 자동차도 리오프닝 관련주죠.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드는데. 그렇지. 그것만 풀리면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은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라면은, 또 나머지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소비주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큰 그림에서 소비주. 뭐 삼성전자도 소비주고, 뭐 한일수도 소비주고, 자동차도 소비주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 돈을 써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이게 돈을 써서 만들어야지 뭐 제품도 만드니까 뭐 화학주들도 제품 가격도 뭐 올라갈 거고, 뭐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IT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 소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이라는 큰 그림 안에 이렇게 속속속속 꽂혀 있는 기업들이 간다라면은 리오프닝주, 그 다음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면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치주들, 이런 쪽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치주 쪽으로 눈길이 가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꾸 성장주가 가는 거잖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시장의 색깔은 좀 변할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너무 급급하다 보면은 계속 오르는 거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빠지는 건 또 계속 빠질 맞습니다.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멘탈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상황은 위든 아래든 변동될 수 있다, 반전될 수 있다. 항상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마음을. 열린 생각 필요하다는 것. 몇 개 차트만 보더라도, 또 몇 개 주식의 어떤 그 최근 며칠간 흐름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추석을 이제 앞뒀는데 일단 비중을 네. 좀 줄이는 게 낫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항상 뭐 예전에는 뭐 추석이 다가오면 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만들어야지 돈 쓸 이런 일.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그건 아니지만, 시장이 싫어하는 건 변동성인 거고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수요일까지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만들고 싶은 개인들의 심리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로 많이 이어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떠나서도 지금 뭐 미국의 차트나 국내 차트로 봤을 때 약간 애매하다, 확인해봐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뭐 소외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매수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이 조금 빠졌다고 덥석 무는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들도 분할 매수라면 나중에 크게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과 현금, 제가 생각할 때 현금 한 3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그 우리 박진희 부장님 현장에서 치고받고의 그 실전 인사이트가 그냥 우리 방송에서 아주 흠뻑 묻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추석 관련해서 뭐 저희가 라이브, 네, 예, 맞아요. 무슨 요일이죠? 그게 수요일 날. 수요일 우리 몇 시로? 아직, 일단 2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요거는 결정되는 대로 네. 저희 방송 끝나고 식사하면서 네, 네. 시간대를 결정해서 저는 뭐 공개하도록. 휴일도 없이 또 나오게 됐어요. 네, 그 휴일 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네, 뭐 네.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뭐 근데 시장 점검 차원에서도 제가 나와서 좀 예, 또 정말 그때는 우리 라이브로 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 가지고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진짜 기대가 라이브에 돼요. 많이들 오세요. 네, 10,000명 안 될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